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초 온스당 1,300달러대까지 올랐던 금 가격이 이달 들어 크게 하락하며 향후 금값의 방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1,133억 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합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1990선 아래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2000선을 눈앞에 둔 채 3월을 맞게 된 건데요. 한편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일 전거래일보다 0.37% 내린 1985.8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633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개인이 825억 원, 외국인이 762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며 기관의 매도세에 대응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복, 동위목재, 의류정밀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운송장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 삼성 SDS, 제일모직 등이 올랐고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차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1% 오른 624.5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오른 1,09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한진중공업의 계열사인 대륜 ENS는 자회사 매각 문제로 또 상장 일정이 연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 그룹의 계열사인 대륜 ENS가 발전에너지 자회사 매각 문제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대륜 ENS를 발전에너지 계열 지주회사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한진중공업 그룹의 개편 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륜 ENS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륜 ENS는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통과했으나 당시 제일모직을 비롯해 20개 이상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몰리자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대륜 ENS가 또다시 상장 일정을 연기한 것은 한진중공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의 지분 매각 건 때문입니다. 대륜 ENS와 한진중공업은 각각 대륜발전의 지분 27.1%, 22.29%를 보유 중입니다. 별내에너지 지분은 양사가 동등하게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그룹은 당초 대륜 ENS로 하여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발전에너지 부문의 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시급해지자 최근 이들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을 하면 지분 매각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기관투자가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륜 ENS는 수도권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8,951억 원, 영업이익은 159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진중공업그룹의 한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대륜-ENS가 갖고 있는 대륜발전 및 별내에너지 지분을 동시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대륜-ENS를 발전에너지 분야의 지주회사 형태로 키우려고 했던 계획도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륜-ENS는 자회사의 매각 작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대로 상장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사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통과한 대륜-ENS의 상장 심사 결과는 오는 4월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넘길 경우 대륜-ENS는 다시 한번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장 시기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골드바를 이용해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금값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 반짝하던 금값이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값이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금.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 지난달 가파르게 올랐던 금값은 이번 달 들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300달러 선까지 올랐던 금은 현재 1,209달러에 거래되면서 한 달 만에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어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연장되면서 정치 불안이 해소됐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국제정세 관련 리스크가 전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진정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논의도 당장은 일단락됐지만 4개월 뒤 재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금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금값이 떨어지면 살 때 금을 사려는 투자자들도 늘어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달러 약세가 지속돼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번 의회 증언에서 앨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향후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달러화 강세가 약해진다면 금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금 시장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도 금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인도에서는 지난해 금 수입 억제 정책이 폐지되면서 실물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그룹 JP모건은 열렬한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현물 수요의 증가가 가격을 떠받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금값.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정세 악화로 주춤했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기대감을 모은 만큼 금 관련 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중국 펀드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중국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6,110억 달러로 2010년 3,640억 달러와 비교해 1.7배 수준으로 팽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3년 말 4,6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33%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15조 5,580억 달러, 유럽 9조 7,150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5위권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의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3,14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펀드 발행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3년 6월 공모펀드 상품 출시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펀드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말 1,174개였던 중국 공모펀드 수는 지난해 말 1,897개로 늘어났습니다.
펀드 유형별로는 머니마켓 펀드가 46%로 가장 컸고 주식형 펀드는 29%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펀드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도 중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지난 2012년 화신신탁회사와 합작해 미래에셋 화신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은 중국의 리서치 센터를 열고 현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1,13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합니다.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18건을 포함한 총 1,059건이 대상이며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입니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명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낼 때 매수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예정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개찰 결과는 마감 다음 날인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는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특화 설계와 물량 공세를 통해 수요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특화 전략이 더해져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기대감에 연초부터 분양 물량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될 아파트 물량은 100여 개 건설사에서 30만 8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작년 분양 물량인 26만 9천여 가구보다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8만 9천여 가구가 공급돼 올해 전국 분양 물량의 61.3%를 차지합니다. 올해도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청약 제도 간소화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으로 공급도 늘고 청약 경쟁률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입주자 청약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도 10년 단축됩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오는 3월부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도 출시돼 내 집 마련은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연 1% 수준의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주고 7년이 지나면 수익을 집주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매입자가 대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은 주택은 장기간의 상환을 이루어지는 고액의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수준을만 너무 염두에 두셔서 약간 과소비성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특화 전략으로 작년의 분양 훈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여성 수요자들을 배려한 특화 전략으로
여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에 공급한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주방 한켠에 주부의 서재라 불리는 맘스 오피스 공간을 마련하고 주부의 작업 동선을 최소화한 주방 등 실용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 경쟁률 31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총 2,700여 가구 규모의 센트라스 아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왕십리 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왕십리 뉴타운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편의시설,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강조해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강남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개포시형 아파트와 개포주공 2단지에 각각 1,970가구와 1,400가구를 공급합니다. GS건설도 개포주공 4단지에 2,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등 개포지구는 향후 미니 신도시급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건축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24나 9.1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3법 통과까지 포함해서 재건축 단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집값이 여기서 더 크게 조정될 거라는 공포심은 없어진 상황이고요.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덕분입니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재건축으로 번 돈을 환수해가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까지 유예됐으며 보유한 주택수만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일반 분양에서 분양가를 올려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 등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만큼의 수요자들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사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는다면 다시 분양가는 조금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 확대와 특화 전략, 전셋값 고공행진 등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올해 직원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한 데다 올해 경기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기 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임진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삼성전자 직원들 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네, 전날 임금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최근 회사 상황을 볼 때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는 표정입니다. 앞서 삼성그룹이 2천여 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한 뒤 이 여파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미친 셈인데요.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다 올해도 경영 환경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사가 뜻을 같이 했다며 임금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도 임금이 동결됐는데요. 모두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부품사들입니다. 다른 계열사들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직원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손에 쥐는 임금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직원은 고과에 따라 임금이 0에서 7%로 평균 2.3% 오르고요. 비연봉제 직원은 2.2%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봉제라면 기본급은 그대로고 호봉만 오르는 셈입니다. 복리 후생은 개선됐습니다. 유치원비 지원 연령이 기존 7세에서 5에서 7세로 늘었고 휴직자에게도 전신 암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출퇴근 제도는 제조를 제외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됐고요. 10에서 30년 차에 나오는 열흘치 장기 근속 휴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임직원의 출장비나 관리비를 줄였었는데요. 삼성이 부쩍 이렇게 긴축 경영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3조 원 이상 급감하면서 그룹 전체에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부진으로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무선사업부부터 바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며 임직원들의 출장 비용을 20% 줄였습니다. 경영지원부서의 경우 판매 관리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 각종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는 이 같은 위기 경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삼성 안팎의 시각입니다. 한편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LG전자는 올해 임금을 평균 4% 올리기로 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 행진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어제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달 양적 완화 실행을 앞두고 8개 유로국의 채권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입니다. 이 와중에 7년 만기 독일 국채는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7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이날 3bp 빠져 마이너스 0.01%가 됐습니다. 만기 10년짜리 독일 국채도 2bp 하락해 0.3%로 역대 최저치인 0.285%에 근접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하락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코메르츠방크의 데이비드 슐츠 금리전략가는 로이터에 채권 강세 모멘텀이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카겐텔러스의 토르가이어 후이언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로이터에 ECB의 양적 완화로 유로 주변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서 저인플레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7%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과 비교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일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0.2% 상승한 점을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이 저유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9.7%, 휘발유 가격 지수는 18.7%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에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1.3%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는 6월이 유력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조직이나 기업 등을 겨냥한 해킹이 증가하면서 해킹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2013년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한화 약 1,773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타깃이 전날 공개한 4,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594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비용은 해킹 피해와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등에 쓰였습니다. 타깃의 해킹 피해를 시작으로 주택용품 판매업체 홈디포, 대형은행 JP모건 체이스, 영화 제작자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건강보험회사 앤썸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해킹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고객 5천만 명 이상의 카드 정보 유출과 이메일 주소 도난 피해를 본 홈디포는 피해 복구 비용으로 한화 약 473억 원을 썼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약 68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